안녕하세요. 미술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1쪽 삼국시대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한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류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류의 정체성이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풍류다라고 얘기했죠. 풍류란 단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은 바로 조화롭고 상생과 어울림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류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 이념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에 나오는 홍익정신과 연결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학이 바로 이 홍익정신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바로 이것은 천진사상과 연결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건국 이념에 나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크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말 중에서 순 우리나라 말로 정신을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정신을 한자로 얘기한다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들 중에서 정신을 말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 그 단어라는 것은 바로 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을을 가지고 우리 순수한 말로 이제 정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것은 우리 말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얼굴 할 때 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얼굴이란 말을 해석해 본다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을이 드나드는 곳, 이것을 가지고 을이 드나드는 굴이다 해서 얼굴이란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을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얼굴, 그리고 뭐 을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을이 들어가 있는 말에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을간이란 말이 있죠. 을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을이 빠진 사람을 이제 을간이 우리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쓰는 말들 중에서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을이 썩었다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변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른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어른이라고 이럴 때 아무나 보고 우리가 어른이란 말을 쓸까요? 나이가 많다 해서 어른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고대로부터 써오는 이 말 속에서 가만히 본다면은 어른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을이 온전한 사람을 가지고 어른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어른 중에서 좀 더 높임말로서 어른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른을 높여서 어르신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런 어른을 높여서 어르신 할 때 이것은 을이 온전해서 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르신이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뭐 속된 말로 을과 관련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시절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을이 비어 있는 상태, 을이 빠져 있는 상태, 멘붕된 상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이런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민요 중에서 을을 찾고자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민요에 내려오는 민요 중에서 을을 찾고자 했던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예, 그 노래는 바로 아리랑이죠.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바로 이제 그 해석해 본다면 을을 알아가는 기쁨에 관한 노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해석할 때 아리랑이라는 것은 뭐 남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민요인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은 을을 알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을을 찾아서 깨달음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란 것은 뭐 남녀의 사랑에 관한 얘기에서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달음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을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심리라는 것은 여기서 나올 때 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심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4km를 이제 한 심리 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심리를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얘기는, 심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완성을 의미하죠. 십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완성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이런 의미로 담겨 있는 거죠. 이 아리랑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요 중에서 이 아리랑이라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에 등록을 시켜놓았는데, 이게 언젠가 하면 2012년 12월 달에 등록시켰습니다. 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 아리랑을 중국의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을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탈춤이라든지 뭐 차전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의 문화로 다 등록되어 있는데 아리랑마저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유네스코에다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면서 이것을 중국의 이름으로 등재 안 시키고 우리의 이름으로 등재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게 되자 중국은 등재 신청을 철회했죠. 철회함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12월에 가서 우리의 이름으로 아리랑이 세계무형문화재에 등록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 민요 아리랑. 마치 어려운 오페라를 부르듯 그렇게 한글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부르는데 노래가 끝나자 이어서 웅장한 느낌의 아리랑이 연주된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리지만 이국 작곡가가 클래식으로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이다. 연주하고 있다.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나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한 노래로 아리랑을 꼽는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연주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노래 아리랑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제공해줄 한 회사를 찾았다. 노래의 히트 가능성을 예측하는 미국의 뮤직 인텔리전스 솔루션. 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곳이다. So we're looking at timbre, pitch, rhythm, melody, chord progression, harmony, vocal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이들은 과거와 현재,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다. 실제로 인기가 높았던 노래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좋아한 만큼 높은 점수가 나왔다. 아리랑 분석을 위해 한국 취재진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ABC 뉴스에서 공동 취재를 요청했다. 아리랑과 미국의 대표곡을 함께 분석해보자는 제안이었다. It's got to be a patriotic song. Amazing Grace usually comes to you, or a lot of people that I know. What Amazing Grace does is it brings up all these emotions for you, like, wow, this is what I can do. It gives you like an empowerment to do something. And a lot of people who used to sing Amazing Grace, especially back, I would love to see what it looks like and comparing them and seeing, if it buzz up that same emotion. So, yeah, it's interesting.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다.
I don't think it's as high as the other 높을 것 songs. 같지 않은 것 같아요. I mean, it's known, but I wouldn't put like a 9 or anything like that. Yeah, I wouldn't put as high as 유명하지만은 what I said for 높은 Amazing 점수 받을 Grace. 것 같지는 않다. 10점 만점에 7점. 꽤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어떨까? It's a beautiful song. It's such a gorgeous song. 세계인들이 부르는 아리랑. 편곡된 아리랑은 어떨까? I remember it. Yeah, now that I'm hearing it, I'm like, yeah, I remember that now. So. 오케스트라 버전 아리랑이 무려 8.9. 세계적으로 히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I like it a lot. It brings a lot of emotion to me, actually. I can see why it scored high. I think it got like 8 point. I can see that. Yeah. I think it speaks to the power of the composition of Arirang. And we also, when you look at all of the different genres, the song is so adaptable. And that's one of the things we saw when we went out and started to look at so many different countries, so many different genres. There is really something special and unique about that song, as Roger talked about. 예,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봤을 텐데 정말 우리 아리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그 금지곡이 있었는데요. 금지곡이 뭔지 혹시 떠올려지나요?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금지곡은 뭔가 하면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이 아리랑이 최초로 금지곡이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민족들이 아리랑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를 없애기 위해서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제정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곡이 바로 이 아리랑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91쪽에 삼국시대가 나오는데 삼국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가지고 삼국시대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하면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가지고 삼국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BC 한 50에서 3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나라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가야라는 나라가 더 있죠. 가야가 42년도부터 562년까지니까 거의 500년 이상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가야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관해서 제야에서 얘기할 때는 이 삼국이라는 단어를 삼국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국시대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삼국시대로 교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네 나라가 존재했던 시대에 해당될 겁니다. 그 지도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지도는 고구려가 제일 세력이 왕성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영토에 해당되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린다면 최소한 이 정도 모습은 떠올려야 되겠죠. 물론 고구려 이전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이 영토에 관한 지도는 근대까지도 우리가 이 지도에 관한 영토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기를 간도협약이란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간도협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간도 지방을 가지고 협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간도에는 뭐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고구려 저 위쪽이죠. 요동성 근처가 서간도 지역이 될 거고 백두산 저 위쪽이 북간도에 해당되는데
이 간도 협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배제되고 일본과 청나라가 두 나라가 협약을 맺죠. 우리 땅이었던 이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은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서로 협약을 맺는 거죠. 이게 언젠가 하면은 1909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갔을 때가 1910년인데 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영토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도 지방을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그 이전까지 이 간도 지역이란 것은 누구의 땅이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 청나라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넘겨준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간도 지방이란 것은 1909년이니까 100년 이전 근처까지도 우리의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지도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 근처까지 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먼저 고구려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은 가장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증거로서는 바로 무덤을 들 수 있겠죠. 고구려에 있는 무덤을 뭐라 그러죠? 고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고구려 무덤에 보면 고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무덤 속에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5세기경에 나오는 그 덕흥리 벽화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와 생활상들을 고구려의 문화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왼쪽에 새가 한 마리 나오죠. 이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새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날개를 펴고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다리가 3개 있는 게 나오죠. 이 새 종류는 뭘까요? 예, 이 새의 종류는 까마귀였습니다. 근래 와서도 우리가 그 마을 어귀에다가 오는 사람들 반기기 위해서 그 새를 세워 놓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죠? 네, 솥대라 그럽니다. 이런 솥대를 그렸는데 솥대에는 왼쪽에 사진 보게 되면 오리가 올라가 있기도 하죠. 근데 다른 쪽에 보면은 오리 말고 다른 종류의 새가 올라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솥대에도 보면은 까마귀 종류의 새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까마귀는 굉장히 존중받았던 그런 새의 종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까마귀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죠. 그렇게 왜곡시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마귀를 숭상시하니까 신성시했으니까 그래서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불길한 거야 라는 이미지로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까마귀를 많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끔 그렇게 했던 의도가 뒤에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중기에 각저총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곳에 여기에 까마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3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다리가 3개가 달린 까마귀다 해서 삼족오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달을 상징하는 곳에 두꺼비를 그려줬고 해를 상징하는 곳에 이 삼족오를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왜 까마귀를 그릴 때 다리가 3개를 그렸을까요? 이 다리가 3개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까마귀는 다리가 3개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3개를 그렸다라는 의미란 것은 그 까마귀 다리 3개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이 까마귀가 등장하는데요. 이 까마귀 다리가 3개인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사문론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사문론이라는 것은 바로 천지인사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과 생명은 원래 하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생명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땅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생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의미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괴롭히는 것은 또한 다른 것을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건축물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 건축물은 자연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 중국의 건축물은 뭐 자금성을 짓는다 그러면은 자금성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게끔 산을 다 깎아버리죠. 딱 깎아서 자금성을 딱 지어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은 정원을 굉장히 인공적으로 꾸며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정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건축에 있어서 자연이란 것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자연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쓰는 데 있어서도 나무가 휘어져 있으면은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썼을까요? 아니면 깎아서 썼을까요? 우리의 건축 속에서는 자연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무가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연은 훼손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결국은 곧 생명체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훼손하지 않는 자연 속에 들어가 버리는 순응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깔려있는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이 바로 사문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의미가 이건 삼조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 사진은 옛날에 2002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진인데 그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이 입는 색상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의 명칭이 뭔가 하면은 붉은 악마였고요. 일본의 응원단들은 울트라 니폰이라 해서 지금 현재 보는 이 사진처럼 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슴에 뭘 달고 있죠. 저 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다리가 3개 달려있는 까마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축구협회 휘장인데요. 다리 2개에다가 다리 1개는 축구공을 쥐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삼조고의 모습이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 삼조고의 모습이 그대로 가 있는 거고, 득흥리 고분에 보면은 이 삼조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이 일본인들 축구 휘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삼조고가 일본으로 전달되어서 일본인들 가슴마다 달고 다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조고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인데, 우리의 문화인데,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 해당되겠죠.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무용총회,
수렵도를 볼 수 있겠죠. 수렵도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고분 벽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유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그림을 얘기할 때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림을 낮은 단계에서는 자기가 그리고 싶어도 제대로 못 그리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서툴게 묘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거기서 그림을 많이 연습을 하고 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오죠. 어느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면은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새롭게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 본다면은 이 그림은 초보적인 단계일까 아니면 중급적인 단계일까 아니면 고급적인 단계일까 나눠 본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요? 이 그림은 아직 좀 많이 서툴러서 대충 그린 그림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대상들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수준을 넘어서 재해석하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그림은 초보 단계를 넘어서 중급 단계의 대상을 넘어서 이미 고급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든다면은 중간에 있는 산을 본다면 산의 모습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디자인 요소로서 들어가 있죠. 산이 하나는 밝은색 산이 있다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산들은 어두운 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대비의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말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백마고 하나는 흑마죠. 근데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은 옷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죠. 어두운 옷을 입은 저분은 동정을 보게 되면 밝은색 동정을 달고 있죠. 그에 비해서 흑말 속에 위에는 밝은 옷을 입고 동정이 어두운 동정을 달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색상 대비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고려되어 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고구려가 얼마나 상위 개념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얘기 중에서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게 되면은 각 방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을 사용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측 벽면에서는요, 좌측 벽면에서 청룡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좌청룡. 그래서 좌측은 어느 방향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좌측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서쪽을 말하고 있는데요. 서쪽은 이제 좌측은 동쪽이니까 서쪽이 이제 우측이죠. 그래서 우측은 바로 우백호, 흰 호랑이를 그렸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백호를 그렸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붉은 주작을 그렸습니다. 남쪽 벽면에는 붉은 주작을 그렸고요. 북쪽에는 어두운 현무, 흑색의 현무를 그렸죠.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따라와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두산이 어디 있는 줄 알겠죠? 자,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상상해 볼 때 백두산 꼭대기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쭉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나라 전체를 쭉 내다보면 백두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서울도 있을 거고요. 저 더 멀리 보면은 대구도 있을 거고, 그 옆에 경산도 있을 거고요. 저 멀리 제주도도 보인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이 되나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왼쪽을 가르쳐 봅니다.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 나옵니까? 동쪽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백두산이 어디 있는 줄 알겠죠? 자,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쫙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왼손을 들어봅니다. 왼손이 가리키는 것이 동해죠. 그러니까 동쪽인 거죠. 동쪽은 좌측입니다. 좌측은 청룡을 그렸죠. 그래서 좌측은, 동쪽은 청색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서 이제 오른손을 들어봅니다. 오른손 쪽이 어디입니까? 황해 쪽이죠. 중국 쪽이죠. 그래서 중국 쪽은 서쪽이죠. 서쪽은 우백호. 그래서 서쪽에는 흰색을, 백색을 배치하는 거죠.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아래는 저 멀리 제주도까지 보니까 아래쪽은 남쪽이죠. 남쪽에는 붉은색 주작을 그렸죠. 남주작. 뒤쪽은 북쪽이죠. 북쪽은 북현무 검정색.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방향에 대한 동서남북으로 색을 배치시켰죠. 이것이 동서남북. 그래서 동쪽에는 청색을, 서쪽에는 백색을, 남쪽에는 적색을, 북쪽에는 흑색을, 그리고 중앙에는 황색을 배치시킵니다. 중앙에는 황색을 배치시켰는데 이 5가지 색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오방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방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방색이라면은 백색, 청색, 적색, 흑색, 그 다음에 중앙에 황색. 그래서 좌측에는 청색, 우측에는 서쪽은 백색, 남쪽에는 적색, 북쪽에는 흑색, 중앙에는 황색. 이 5가지 색이 이제 오방색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기본 오원색이 바로 이 오방색을 얘기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각기 다른 방향에 이런 색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방색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에 해당되고요. 중에 하나 더 본다면 금동열애상 6세기경에 만들어진 건데, 요 사진이 교과서 81쪽에 하나 등장하죠. 교과서 81쪽에 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또한 그 고구려에 이미 6세기경에 불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융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불교 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물에 해당되겠죠. 요거는 고구려에 나오는 그 수막새, 그 건축물의 기와가 이어지면 기와 제일 끝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기와를 가지고 수막새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막새에 들어가 있는 문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문양들이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현대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강조되어 있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그런 문양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볼 때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문양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고구려의 이런 문화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사국시대 중에서 고구려까지 얘기를 했고요. 4차 시에 가서 그 백제 신라 가야를 얘기하면서
좀 더 섬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